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 뉴스 시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을 떠나 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공항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승무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먼저 박소영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내려오더니 곧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활주로를 빠르게 미끄러지던 동체는 외벽과 충돌한 뒤 폭발과 함께 부서집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소속 보잉 B737-800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43분 만인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체 후미에서는 부상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부상은 2명으로 제가 구조해서 지역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화재 진화 및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생존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6시 현재 탑승객 17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무안공항 1층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교통당국은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비행기 바퀴인 랜딩 기어가 내려지지 않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2km의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쓸려 지나가다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태준 기자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자마자 기체 아래쪽에서 불꽃이 튑니다. 바퀴를 펴지 않은 기체는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활주로와의 마찰로 굉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기체는 17초가량 약 2km 활주로를 질주하다 외벽과 충돌한 뒤 폭발합니다. 큰 소리네. 바닥으로 해갖고 아스팔트 싹 다 밀고 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마지막 유도등 끝에 벽 거기에다가 바로 박아갖고 충돌해버리더라고요. 출동한 소방대는 장비를 동원해 40여 분가량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100m 떨어진 곳까지 승객 소지품과 비행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무안공항은 모든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총 2.8km로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800에서 900m가량 짧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후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비행기 동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방으로 퍼진 파편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끝쪽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하면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충돌 후 여객기 기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체가 심하게 파손돼 있고 그래서 동체 안에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고 충격으로 기체는 꼬리 부분 약 15m가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불에 그을린 비행기 파편과 파손된 여객기 좌석, 승객들 짐가방이 활주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불길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어지럽게 뒤엉킨 파편들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비행기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진입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아예 그냥 파편이 널브러진 상태라 그냥 저희가 그냥 구조했다 이 정도거든요. 경찰과 소방대원 등 700여 명의 구조 인력이 동체를 수색했지만 탑승자 전원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충돌로 인해 대부분이 비행기 외부로 튕겨나가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2명을 제외한 탑승객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동체 착륙한 순간 충돌 충격에 승객들 대부분이 활주로 쪽으로 이탈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좌우로 넓게 일렬로 걸으면서 사고 현장을 수색합니다. 다른 대원들은 잔해 안에 있는 유류품들을 수습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충돌 직후 화재로 비행기는 전부 불에 탔습니다. 181명의 탑승자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생존자는 2명뿐입니다. 소방당국은 탑승자 가족 상대 브리핑에서 담장과 충돌한 이후 승객들이 활주로 쪽으로 이탈했다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부분이 부딪히니까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들리면서 뒷꼬리 부분이 이렇게 두동강이 난 것이죠. 비상 상황에서 탑승자들은 비행기가 멈춘 뒤 문을 개방하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합니다. 2019년 8월 새떼와 충돌한 이후 옥수수밭에 동체 착륙한 러시아 여객기의 경우 탑승자 234명 전원이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고가 난 여객기는 단단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큰 충격을 받았고 기체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활주로 벽에 부딪히면서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탈출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생존자는 2명으로 모두 비행기 꼬리 쪽 비상구 부근에 앉아있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동체 착륙한 비행기가 외벽에 정면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체 앞쪽에 충격이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그대로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채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로 인한 충격이 기체 앞쪽에 더 크게 쏠렸습니다. 동체가 정면에서 이제 벽과 부딪혔기 때문에 아마도 앞에 전방부가 이제 아마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생존자는 2명으로 남녀 승무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착륙할 때 정위치인 꼬리 쪽 비상구 옆 승무원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항공기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화염에 휩싸이지 않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만 좀 형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요.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남성 승무원은 어깨가 골절되고 머리를 다쳤지만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예, 의식 있습니다. 이 승무원은 사고 직후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가족 요청에 따라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구조된 여성 승무원은 목포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았던 이 승무원은 엔진에서 연기가 났고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한 여성 승무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습니다. 승무원은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에게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기가 발생을 했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은 사고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9분쯤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의료진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목과 갈비뼈 부상을 당했고 머리 일부분이 찢어져 곧바로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피 쪽에 열상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일단 출혈이 좀 심하게 있으셨고요. 10번째 늑골 골절이 일단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병원 측은 CT 촬영을 통해 발목 골절을 확인했으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오후 4시 30분쯤 승무원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이번 참사로 숨진 승객들 대부분은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이나 모임 단위로 여행을 다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 탑승객은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입니다. 태국인 2명을 빼고 모두 내국인입니다. 탑승자 명단을 보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이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단체 여행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흥군에 사는 60, 70대 4명은 친목 모임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하신 분들께 저기 막 골프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 소식 듣고 바로 지금 무안공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 사는 30대 부부는 여름 휴가 대신 떠난 겨울 여행에서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현재 희생자를 위한 임시 안치소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탑승자 일부는 아직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희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유족이나 이런 부분, 사고 부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들에게 숙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공항에 마중을 나간 가족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가족에게서 유언을 해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SNS엔 애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착륙 예정 시각이었던 오전 9시쯤 한 탑승객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가족에게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새가 날개에 꼈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자 가족들이 깜짝 놀랐고 착륙을 못하는 중이라는 탑승객의 말에 언제부터 그랬느냐며 걱정합니다. 탑승객은 방금이라면서 유언해야 하나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기체가 조류와 충돌한 뒤 첫 번째 착륙 시도에 실패한 직후 가족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전달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탑승객의 신원과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온라인에선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안공항은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큰 마음을 먹고 방콕까지 해외여행을 갔을 텐데 안타깝다며 일가족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출발해 오늘 귀국하는 일정이 많았을 거라는 희생자 애도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당시 영상에는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오른쪽 엔진에 불이 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객기가 새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소방당국은 새가 엔진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버스 스트라이크 발생 현상 등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주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착륙 직전 관제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무안공항은 철새가 자주 날아드는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와 맹금류 등 철새들의 이동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11월 달쯤 되면 철새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좀 기온 상승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쯤. 지난 5년 동안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2019년 108건, 2023년 152건 등 모두 623건에 이릅니다. 비행기 충돌 시각인 오전 9시쯤 무안공항 인근 풍속은 초속 1m 미만으로 약한 바람이 불었고 가시거리도 9km로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은 이 해당 여객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고 1분 뒤 여객기 기장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선언을 했고 4분 뒤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장형욱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목포 상공을 지날 때까지 문제없이 비행하던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복행을 한 뒤 재차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면서 공중에서 펑펑 두 번 소리 내더만요. 그러더만 여기 와서 내리려다가 다시
위로 그냥 올라가 두 바퀴 차에 여기 내리다가 여기다 부닥친 거예요. 국토부 확인 결과 1차 착륙 시도 때 관제탑은 사고 비행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항공기 기장은 조류 충돌 경고를 받은 후 2분 만에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4분 뒤에 두 번째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합니다.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한 2분 정도 되고요. 그 사이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추후에 결국 1차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있었고 이후 2분 만에 관제탑의 허가에 따라 활주로 반대편으로 재차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3분 후 활주로 끝에서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민항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 이전에도 3번이 있었지만 모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새와 충돌한 뒤 바퀴를 내리지 못해 참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는 한쪽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쪽 엔진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유압 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기계적인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여객기는 사고 발생 5분 전까지 운항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15km 정도 남겨두고 고도는 419m, 속도는 267km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쯤 조류 충돌로 보이는 사고가 나면서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뭔가 들어가면 팬이 있는데 팬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엔진에 폭발이 된, 엔진이 돌아가는 건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뒤로 뿜어내는 거거든요. 결국 여객기는 바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유압 장치 등 여객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있고 왼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이 작동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엔진이 멈춘 이후로 파편 등에 의해 여객기 내부 장치가 손상을 입어 랜딩 기어 등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객기 비행 기록 장치 등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관계 당국은 이제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사고 여객기 기장은 5년 전부터 현재 직책을 맡았고 6,80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장과 관제탑 사이 교신 기록 내용도 분석 중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 내용,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 내용 등이 녹음돼 있는 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항공기 고도와 속도, 랜딩 기어와 엔진 상태 등 모든 비행 정보가 기록돼 있는 비행 기록 장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수거됐기 때문에 그 안에 비행 기록이라든지 또 뭐 음성 기록 같은 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해당 항공기의 기장은 지난 2019년 3월 현재 직책을 맡아 6,823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비행 시간은 지난 2021년 기준 적게는 4,200시간에서 많게는 9,400시간입니다. 부기장은 여기 1,65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책은 2023년 2월 달에 이 직을 맡으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항공기가 동체 착륙 전에 연료를 처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항공기 운항 규정에 따르면 비상 착륙 상황에서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료를 최대한 소모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연료를 미처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대형 참사의 또 다른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해당 여객기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고장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원인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태국과 무안공항을 오가는 7C 2216편. 이 항공기를 이용한 한 승객은 이틀 전 같은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며
불안해서 승무원에게 얘기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지만 제주항공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2년 전엔 엔진 고장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항공기가 김포공항 이륙 직후 회항했는데 제주항공은 당국에 원인을 조류 충돌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익명 게시판엔 항공사 측이 부실한 엔진 수리를 반복하던 중 사고가 나자 거짓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간사이공항에서 엔진 사고로 회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선 조종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미처 수동으로 랜딩 기어나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스프링 힘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서 이렇게 랜딩 기어를 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장이 그거를 아마 못 내린 것 같아요.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블랙박스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도 논란입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활주로보다는 짧은 길이 때문에 사고가 커진 것 아니냐는 건데 국토부는 국제 규격에 맞게 설계된 공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동체로 착륙한 채 활주로를 달리다 곧바로 외벽을 들이박은 뒤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km, 인천과 김포국제공항보다 800에서 900m 짧고 2.7km 정도인 대구와 청주공항과 비슷합니다. 짧은 활주로 때문에 희생이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무안공항은 국제규격에 맞게 설계된 공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항공기들이 운항을 했던 공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주로 길이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키운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개활지 등 충분한 완충 지역을 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 거리가 320m에 불과합니다. 속초와 양양, 울산공항 등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비상 착륙을 할 경우에는 일반 착륙 시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안공항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활주로를 360m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항 때부터 활주로 연장이 추진됐지만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무안공항은 지난해까지 매년 200억 원 넘는 적자를 내던 공항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호남 지역의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제선 취항을 늘렸는데요. 이 해당 여객기는 국제선 정기 취항에 나선 지 불과 21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부터 태국 방콕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4차례 무안과 방콕을 노선 운항했는데 취항 21일 만에 대형 참사가 난 겁니다. 이전만 해도 국내선인 제주 무안 노선을 비행했는데 최근 호남 지역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무안공항이 개항 17년 만에 첫 정기 국제선 취항에 나서면서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들이 투입된 겁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한 비상회의를 열고 참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제주항공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조류 충돌은 10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해당 여객기 기종도 관심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만든 15년차 737-800 모델인데요. 2년 전 중국에서 13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높이 약 13m, 길이 약 40m입니다. 보잉사가 보유한 여객기 기종 중 작은 규모로 알려져 있고 대당 가격은 9천만에서 1억 달러 선입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조종사 포함 191명 정도로 전해집니다. 무안에서 사고가 난 여객기는 지난 2009년 8월 제작된 기령 15년차로 항공업계에선 비교적 신형으로 통합니다. 해당 기종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기록이 있습니다. 5년 전 미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선 착륙을 시도하던 중 미끄러져 활주로 끝의 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군 관계자 등 21명이 다쳤습니다. It's a Boeing 737-800. This aircraft was built in 2001 and has no history of any prior accident or incident. 지난 2022년엔 해당 기종이 중국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던 중 산악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132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在广西梧州藤县发生事故并引发山火.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보잉사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제주항공 측과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미국 보잉 본사가 국내 인력을 파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는 10시간 넘게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인명구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근홍 기자, 현장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대형 크레인이 보일 텐데요. 소방당국은 부서진 기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병력과 구조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기체 주변과 활주로에서 10시간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항 담장 바깥으로는 300m가량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데 수색 작업은 이곳에서도 긴 인간띠를 이룬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바깥에서도 생존자나 시신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대원들은 공항 활주로 외부 최대 200m 밖으로 널브러진 유리폼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안치소는 무안공항 안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통곡했습니다. 사고 충격과 폭발로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인데 공항 인근 무안 스포츠파크로 정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 360명을 지정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내 수요 가능한 장례식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공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부 곽승한 기자와 이 참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곽 기자. 자, 지금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탑승객 생사 여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7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성별은 남성이 82명, 여성이 83명, 확인 불가 11명입니다. 생존자는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3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네, 참 이 사망자 대부분이 가족 단위의 어떤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이 탑승자 명단을 보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거나 같은 지역에 사는 단체 여행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부부, 장흥군에서는 친목 모임으로 여행을 떠난 60대 4명 등 연말을 맞아 모처럼 태국으로 단체 여행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단체 여행은 주로 광주에 있는 여행사들에서 목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는 10살 이하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전남 지역 학생 여러 명도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제 짚어보긴 할 텐데 조금 더 알아보죠.
일단 당국은 새와의 충돌이 이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사고 직전 영상을 보시면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새가 엔진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착륙 직전 관제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사고 여객기가 이제 그 비행기 바퀴가 작동을 하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해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이 새와의 충돌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로 엔진과 유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비해 항공기는 양쪽 각 엔진마다 유압 장치를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유압 장치 등의 여객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여객기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최근에 국적항공사 인명사고였던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의 경우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이 무안공항에서요, 새와의 충돌 때문에 벌어진 그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까? 예,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건입니다. 이 기간 무안공항을 오간 항공기가 1만 1,004편인 점을 고려하면 발생률은 0.09% 정도 되는데요. 이는 김포나 제주 등 다른 지역의 주요 공항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무안 지역의 경우 기후 변화로 철새가 텃새가 되거나 조류종이 다양해지면서 출몰 시기가 잦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은 어떤 항공사입니까? 네, 제주항공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운항 횟수와 탑승객 수, 규모 면에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선두주자로 평가됩니다. 2005년 8월 국내 국제선 정기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이듬해 6월 제주 김포 노선에 처음 취항하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인천 오사카 간 정기 노선을 시작하면서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혀 국내 LCC로는 처음 국제선 취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승객 74명과 승무원 5명 등 79명이 탄 제주발 부산행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87명 등 승객 187명, 승무원 6명 등 193명을 태운 제주발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를 이탈했지만 다행히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항공은 평소 항공기 점검은 철두철미하게 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곽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객기 추락 참사의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현장에 급파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다로 기자, 조사관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7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위는 비행기 꼬리 쪽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비행과 음성 기록 장치 등 크게 2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경보 작동 여부, 랜딩 기어 상태, 엔진 상태 등이, 음성 기록 장치에는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아 기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기체 조사를 끝내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는 또 짧은 활주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죠? 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26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항공사나 공항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참사 직전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화염이 보였고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 점 등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체 결함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과학수사요원 160여 명을 투입해 사망자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긴급 회견을 열고 탑승객과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이 급선무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현주 기자, 제주공항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제주항공은 조금 전인 6시쯤 두 번째 회견을 열고 사고 수습책과 유가족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항공 직원 260명을 현장에 급파해서 탑승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와 무안 등지의 객실을 확보해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항공기가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례 절차 역시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공식 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답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 항공기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 이력이 없었고 또 이상 징후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제주항공은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출도착 전 점검과 24시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서 오후 2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긴급 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5분가량의 입장문만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떠나려 해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임시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에 희생자 유가족과 지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갔던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무안공항 대합실은 통곡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임시 안치소는 무안공항에 마련됐고 이르면 내일 합동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대합실에 모인 탑승자 가족과 지인들이 애타게 생사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지인도 목이 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출발하기 전날 얼굴을 잠깐 봤거든요. 참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요. 탑승자 가족 일부는 제주항공의 사고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분들 2층, 3층 숨어 있는 사람들 싹 불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자들은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공간에 안치됐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대한항공 운항 시작 이후 국내 항공기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는 10여 건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항공기 괌 추락 사고는 228명이 숨진 최악의 항공 참사였습니다. 당시 공항 착륙 유도 시설이 고장을 일으킨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항공사고 첫 공식 기록은 1980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다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당시 1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1987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륙 후 미얀마 양곤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로 115명이 숨졌고 1993년 7월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전남 해남의 뒷산에 추락해 66명이 숨졌습니다. 외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적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3년 7월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나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서 불과 충돌 7초 전에 속도를 높이란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Speed was significantly below 137 knots. 외국 국적기가 국내에서 대형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2002년 4월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주변의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이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충돌에 대해서 관제탑이 먼저 경고를 했고 그에 대해서 기장이 메이데이, 구조 요청 신호를 하고 결국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당시 얼마나 급박했던 상황으로 보이시는지요? 조종사가 메이데이라고 할 때는 항공기가 정말 긴급하게 착륙하지 않고는 추락 같은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착륙의 우선순위를 두어달라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세대 충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하길래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걸까? 이렇게 굉장히 놀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난 737-800 기종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이 2개가 장착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에는 항공기 추력을 담당하는데 세 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엔진의 추력이 상실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양쪽 날개에 지금 엔진과 유압장치가 있는데 한쪽이 폭발을 했다고 왜 이렇게까지 큰 참사가 날 수 있었을까? 혹시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공기 엔진이 2개가 있는 것은 한 개의 엔진이 정지되더라도 나머지 엔진 하나 가지고 충분히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류 충돌이 있은 다음에 조종사가 나머지 엔진 가지고 충분한 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항공기 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1차 착륙을 시도했다가 지금 다시 2차로 시도했다가 사고를 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추가로 기장이 더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행을 고라운드라고 하는데 고라운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항공기를 정비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복행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항공기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조종사가 충분한 고도를 가지고 다시 복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낮게 내려와 있던 상태라고 봐도 될까요? 낮게 내려와 있고 항공기의 상태도 다시 올라가서 재정비하기에는 조종사가 느꼈을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랜딩 기어 문제점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랜딩 기어는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유압 시스템은 3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엔진 하나가 고장난다 그래도 유압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고 그다음에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뉴얼로 내리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로 내리는 시스템을 작동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수동으로 조작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매뉴얼 조작이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핸들을 잡아다니면 그 자중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많이 된 기종인데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났던 기종이라고요. 737-800은 약 5,000대 이상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 737 시리즈 중에서 최근에 사고가 많은 것은 이번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이 아니고 737 맥스 기종입니다. 그래서 737-800 기종은 상대적으로 그 사고가 많지 않은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사고가 많지 않은 여객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인 좀 사고가 났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9년 8월에 제작해서 기량이라고 하더라고요. 15년인데 이 기간은 노후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항공기의 기령이 20년 이상 되면 경년기, 노후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년기라고 표현하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20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기령하고는 사고와 연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활주로보다는 짧아서 그것이 사고의 원인 중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예, 활주로 길이가 길면은 항공기 안전에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무안공항이 2,800m고 지금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2,800m 거리 내에서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하고는 또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로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같이 추락하면서 그 외벽에 항공기가 부딪힌 영상을 봤는데 항공기 길이가 조금 더 길었다면 활주로 길이가 길이가 좀 더 길었다면 이 좀 피해를 좀 더 지금보다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공기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느냐, 그다음에 활주로의 어느 부분에 접지를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관계되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사고 원인 규명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권 대응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사고 발생 50분쯤 뒤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전남 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전 9시 57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은 사고 규모에 따라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맡는데 총리가 직무정지 상황이어서 최 대행이 맡았습니다. 오후 1시쯤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 도착한 최 대행은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최 대행은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최 대행은 무안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을 포함해 각종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라던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7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최 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도 직무정지로 공석인데다 이 재난 발생 시 중대본부장을 겸하는 행안부 장관까지 대행체제입니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여객기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운영이 제한적이었지만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총리실도 방기선 국조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엔 재난대응 조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업무 보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엔 우려가 큽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사실상 보조 업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내용을 건의할 행안부 장관과 심의할 국무총리, 최종 제가할 대통령 모두 권한대행 상태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관리소를 찾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경찰청에 구조작업 총력 지원을 지시했는데 기관 4곳 가운데 2곳의 수장이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는다며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연말 대형 참사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소위 쌍특검법 수용 압박은 이어갔지만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겠다며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전인 오전 10시 브리핑에선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언급했고 공수처는 지금 당장 내란 속의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에겐 내란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된다며 신속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진행된 사무총장 간담회에선 눈에 띄게 톤이 낮아졌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거나 그런 걸 논의된 바는 아직 없고요. 인내심이 있게 기다리면서 좀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라면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오후 긴급 최고위에서도 최대행 탄핵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담당할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추가 탄핵을 언급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1일 여당 지도부 10여 명을 내란 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커 사고 수습 상황 등을 보며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도 이번 참사 이후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사고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찾은 현장은 달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구성과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무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수습, 진상규모,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수습 대책을. 국토교통위 간사로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이 대책 마련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사고 경위 등을 보고받았는데 사고 당일 현장 방문은 수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무안은 내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후 1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항공사고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 산하에 상황본부, 사고수습 지원단, 유족 지원단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직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촉구한 뒤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무안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글이 이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으로 비통하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사퇴 이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보름 새 대통령과 총리가 잇따라 탄핵 소추돼 국정 컨트롤 타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수습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와 함께 이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상목 대응 체제 이틀 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을 한 건데 최 대행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일단 최 대행의 첫 메시지는 사고 50분 뒤인 오전 9시 50분쯤 나왔습니다. 이 시각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한 최 대행은 상황 보고를 받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걸 지시했는데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2년여 전 헬로윈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28분 뒤 신속한 수습과 치료 등을 당부하는 첫 메시지를 낸 것과 비교하면 대응이 빨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사실 두 기관 모두 지금 대응 체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인 3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모두 최 부총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초유의 상황인 만큼 일부 업무 분장 등의 시간 지체가 불가피했을 걸로 보입니다. 헬로윈 참사 당시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회의와 중대본 긴급상황점검회의는 모두 사고 2시간 내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대행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가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야 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중대본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통상 대규모 재난 때는요, 이 중대본 대통령실이 상황 수습의 키를 쥐고 총리가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서 부처 실무를 총괄합니다. 이 본부장 산하의 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는데 이번에는 대행의 대행체제 구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본부장을 맡고 1차장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2차장에 고기동 행안부 장관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앞선 이 헬로윈 참사 때 행안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고 1, 2차장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진 점인데요. 이 사고 수습의 핵심 역할을 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모두 차관급이어서 고기동 장관 대행과의 지휘 계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탄핵 소추 사태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생길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절차적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 대행은 이 전남 무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면 총리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제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고 장관 대행이 건의하면 최상목 대행이 심의와 제가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만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 소추하면서 국정 지휘 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긴 점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 정부 대응에 정말 아무쪼록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불응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내일 정진석 비서실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가 적법한 기관에서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경찰은 내일 내란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고인 신분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참사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정쟁성 글들이 올라와 뒷말을 낳았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발포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1960년대 미국 영화 제목과 등장인물에 빗대 풍자한 내용인데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뒤 1시간쯤 지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엔 이 대표는 지금 상황이 즐거운 거냐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고 해당 글은 몇 분 뒤에 지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냐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에 1위로 달리고 있는 분이 정말 국민과 이 안전에는 이 아무 생각이 없는지 정말 안타깝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여객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린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차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인지한 이후로 바로 그렇게 교체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앞서 자신을 향해 종양이라고 저격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사고 1시간 40분 뒤 누가 암덩어리고 종양이냐는 반박글을 썼습니다.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한 애도의 글도 썼지만 전체 분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사고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겨냥한 비판글을 썼다 삭제한 뒤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가 177명으로 확인됐다는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사고 현장에서는 10시간 넘게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구조대원들은 추가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구조 작업에 한창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우 기자, 지금 어떤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크레인을 통해 부서진 기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병력과 구조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기체 주변과 활주로에서 10시간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체가 들어올려지면서 여러 구의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탑승객 181명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는 177명입니다. 생존자는 2명이고 2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소방대원과 군 병력은 활주로 안팎에서 생존자나 시신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방대원들은 공항 활주로 외부 최대 200m 밖으로 널브러진 유류품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어디에 안치됐습니까? 네, 사고 희생자를 위한 임시 안치소는 무안공항 안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통곡했습니다. 사고 충격과 폭발로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인데 공항 인근 무안 스포츠파크로 정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 360명을 지정해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내 수요 가능한 장례식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공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이 현장에 급파돼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로 기자, 조사관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7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위는 비행기 꼬리 쪽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비행과 음성 기록 장치 등 크게 2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경보 작동 여부, 랜딩 기어 상태, 엔진 상태 등이, 음성 기록 장치에는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아 기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기체 조사를 끝내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는 또 짧은 활주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죠? 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6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항공사나 공항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참사 직전 비행기 오른쪽 엔진에서 화염이 보였고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는 점 등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체 결함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과학수사요원 160여 명을 투입해 사망자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사고 여객기 탑승객 중에는
태국인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는 애도를 표하며 자국민 승객 지원을 지시했고 미국과 중국 등 각국도 한 목소리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사고가 났다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타전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여객기의 대형 사고 소식에 태국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은 태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자국민 승객에 대한 긴급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각국 대사들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마음이 아프다며 어려운 시기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도 비극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는 애도를 전하며 제주항공과 연락 중이라고 밝혔는데 보잉 737 계열이 잇따른 문제를 일으킨 기종인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외신들도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권력 이전을 둘러싼 일시적 혼돈과 정치적 격변 속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내륙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도, 대전 1도, 전주 3도로 시작하며 예년 기온을 5도 정도 웃돌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0도, 대구 11도, 제주는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특집 뉴스7 마치겠습니다. 밤 9시 50분에도 관련 소식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